제1장 완벽함의 균열 내 이름은 박민준. 명진그룹의 회장이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 냉철한 리더라고 부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내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은 효율성과 결과로 평가된다. 감정은 사치이며 동정은 비효율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것이 내가 맨주먹으로 시작해 오늘날의 명진그룹을 일구기까지 지켜온 철칙이었다. 내 사무실은 강남의 심장부, 명진타워 최상층에 있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내 발 아래 놓인 거대한 보석 상자 같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 하나하나가 내 성공의 증거처럼 반짝였다. 나는 매일 밤 이 풍경을 보며 내 왕국이 얼마나 견고하고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곤 했다. 질서, 규칙, 완벽함, 이 세 단어가 바로 내 인생의 신조였다. 내게 예외란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은 명진그룹 창립 20주년 기념일이었다.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화려한 파티가 열렸다.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모여 샴페인을 터뜨리고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은 나의 성공을 축하하고 나의 리더십을 칭송했다. 하지만 내 눈에 그들의 웃음은 그저 잘 짜인 각본의 일부일 뿐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연단에 서서 연설을 했다.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자랑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목소리는 힘찼고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곳에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오직 다음 분기 실적 보고서와 새로 추진할 인수합병 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임원들과의 짧은 술자리까지 마친 뒤 나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텅 빈 사무실의 고요함이 나를 방했다. 이 적막함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안정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김 비서가 남겨둔 오늘의 최종 보고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숫자들,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었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모든 보고서 검토를 마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다. 창밖의 서울은 조금씩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퇴근하기 전. 습관처럼 태블릿 PC를 들어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건물 전체의 CCTV 영상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은 나의 오랜 버릇이었다. 로비, 각 층의 복도, 주차장.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질서 속에 고요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곳은 직원 식당과 붙어있는 주방이었다. 낮 동안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졌던 그곳은 이제 어둠에 잠겨 있어야 했다. 그런데 화면 한 구석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확대했다. 어둠 속에서 한 왜소한 인형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야간 청소부였다. 이름까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끔 늦게까지 일할 때 복도에서 마주치던 늙은 여자였다. 그녀는 파티가 열렸던 연회장 주방에서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청소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녀는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대신 자신이 가져온 낡은 플라스틱 통들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남은 스테이크 조각, 연어, 샐러드, 고급 과일들을 조심스럽게, 거의 경건하게 통에 담기 시작했다.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다. 순간 내 머릿속에 모든 것이 정지하는 듯했다. 그리고 곧이어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저것은 절도였다. 아무리 남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회사의 자산이었다.
가치가 얼마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규칙이 깨졌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이 완벽한 시스템에 감히 누군가 흠집을 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화면 속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에서 나는 일말의 죄책감 대신 천박한 탐욕을 읽었다.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비굴하게 만드는가. 동정의 여지가 없었다. 저런 사소한 규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내 건물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것은 내 성공에 대한, 내 철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명진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자부심이자 내 인생 그 자체였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내 통제에 있어야만 했다. 작은 균열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 나는 그런 위험 요소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인사팀장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잠에 덜 깬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네,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정은 완벽하게 배제했다. 인사팀장, 지금 당장 처리할 일이 있어. 네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야간 근무를 서는 청소부 여자 있지 않소? 이름은 모르겠고. 나이든 여자. 아, 이순자 씨 말씀이십니까? 네. 무슨 문제라도 그 사람 내일부로 해고하시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해고라니요. 갑자기 왜? 이유는 묻지 마시오.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 올려놓으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하시오. 내 말 알아들었소. 내 목소리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담겨있지 않았다. 인사팀장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내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전화를 끊고 태블릿을 껐다. 화면 속에서 음식을 담던 여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이제 문제의 원인은 제거되었다. 내 완벽한 왕국은 다시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나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고요했고 내 마음속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 단단한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규칙을 어긴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내 성공의 비결이었다. 나는 그날 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편안하게 집으로 향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차가운 결정을 내린 뒤의 공기는 언제나 상쾌했다. 문제의 근원을 잘라냈다는 만족감. 나의 세계가 다시 완벽한 궤도로 돌아왔다는 안도감. 나는 그런 감각들을 즐겼다. 명진타워의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나는 방금 전의 통화를 머릿속에서 되감았다. 인사팀장의 당황한 목소리,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나의 단호한 명령. 그래, 이것이 리더의 숙명이다. 때로는 정에 휩쓸리지 않고 강철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나는 스스로의 냉철함에 만족하며 최고급 세단의 운전석에 몸을 실었다. 강남의 밤거리를 가로질러 평창동에 위치한 나의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은 평소라면 나의 성공을 찬미하는 보석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어쩐지 그 빛들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마치 생명력 없는 유리 조각들처럼 차갑게 반짝일 뿐이었다. 나는 라디오를 켜 클래식 채널을 틀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질서정연하고 완벽한 선율. 그것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었다. 혼란스러운 감정의 싹을 잘라내고
이성의 질서를 되찾는 것. 집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나의 집을 유리성이라 불렀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이 3층짜리 저택은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낮에는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밤에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였다. 현대 건축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나는 이 집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곳은 선기자 동시에 감옥이었다.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공간. 현관에 들어서자 센서가 작동하며 집 안 전체에 은은한 조명이 켜졌다. 거실은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유리로 마감되어 있었다. 벽에 걸린 수억 원짜리 추상화도,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구들도 온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고요함, 아니, 적막함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혼한 아내의 흔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유학간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이 집을 채웠던 것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였다. 거실 한쪽에 놓인 액자 속에서 딸 유나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작년 생일 때 김비서가 억지로 찍어보낸 사진이었다. 나는 액자를 잠시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렸다. 성공을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값비싼 실크 파자마로 갈아입었다. 킹사이즈 침대에 몸을 뉘었을 때 나는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 것이라 확신했다. 언제나처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방금 전 CCTV 화면이 영화처럼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규칙을 어긴 절도 행위라는 단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였던 장면이 이제는 원치 않는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장면을 CEO 박민준이 아닌 그저 한 명의 관찰자로서 다시 뜯어보고 있었다. 그 여자의 손 거칠고 주름진, 평생 고된 노동을 해왔음이 분명한 손이었다. 하지만 음식을 담는 그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흠집 하나 날쌔라 소중하게.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훔치는 자의 탐욕스러운 손놀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표정. 내가 천박한 탐욕기라고 단정했던 그 표정. 다시 떠올려보니 그것은 탐욕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부끄러움과 절박함, 그리고 행여나 누가 볼세라 불안에 떠는 초조함이 뒤섞인 복잡한 얼굴이었다. 음식을 통에 담을 때마다 짧은 한숨을 내쉬는 듯한 그녀의 어깨는 왜소하고 지쳐 보였다. 가장 신경을 거슬리게 한 것은 그녀가 가져온 낡은 플라스틱 통들이었다. 여러 번 사용해서 표면이 뿌옇게 변하고 뚜껑마저 제대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통들. 그것은 일회성 범행이 아님을,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깊은 가난의 증거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의 조각이었다. 젠장, 나는 나지막이 욕설을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대에서 나와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잘 가꾸어진 정원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도 내 마음의 파문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왜 이토록 사소한 일에 마음이 쓰이는 것인가? 그 여자가 음식을 좀 가져갔기로써니 명진그룹이 휘청이기라도 한단 말인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내 결정을 정당화하려 애썼다. 규칙은 규칙이다. 예외를 허용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사업에서 동정심은 가장 큰 적이다. 나에게는 회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수없이 반복했던 나의 신조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인사팀장의 망설이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회장님, 하지만 이순자 씨는 거의 1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다. 10년 동안 그녀는 이른 새벽에 출근하고 모두가 떠난 밤늦게까지 내가 세운 이 빌딩의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의 완벽한 왕국을 뒷받침해 왔다. 그리고 그 10년의 대가가 남은 음식 몇 조각 때문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것이란 말인가.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것은 이전에는 거의 느껴본 적 없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과 비슷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코웃음을 쳤다. 부끄러움, 내가 왜 내 규칙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뭐가 부끄럽단 말인가.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나를 파고들었다. 분노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나소일리의 성가신 질문 하나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도대체 왜 10년 동안 성실했던 직원이 그런 하찮은 것 때문에 자신의 직장을 걸어야만 했을까? 그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종류의 질문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답을 가진 사람이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팩트와 데이터, 그리고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이 비논리적인 퍼즐을 풀어야만 했다. 단순히 그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할 만한 현실이 과연 존재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편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 안에 싹튼 이름 모를 의심의 씨앗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하얀 밤을 꼬박 사온 것이다. 피로감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명료해졌다.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마쳤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고 눈빛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낯선 불확실성이 어려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비서가 벌써 와 있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오늘의 일정과 함께 간밤에 내가 지시했던 서류 한 장을 결제판에 끼워 내밀었다. 이순자 씨 해고 통지서. 그 글자가 내 눈을 찔렀다. 이 종이 한 장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나의 완벽한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다. 서명만 하면 된다. 나는 만년필을 들어 펜촉을 종이 위로 가져갔다. 서명을 하려는 찰나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와 낡은 플라스틱 통, 그리고 불안에 떨던 그녀의 왜소한 어깨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펜 끝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짐비서, 긴밤 때문에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네, 회장님. 이순자 씨의 해고는 잠시 보류해. 김 비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회장 박민준의 입에서 보류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그녀가 입사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예, 대신 그 사람의 주소를 좀 알아봐줘. 사무실에는 김 비서의 놀란 침묵만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막 새롭고 불확실한 길 위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그 사람의 주소를 좀 알아봐줘. 내 말이 떨어지자 김 비서의 표정에 스치듯 지나가는 미세한 균열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내 비서로 일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지시에
의문을 표하거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역할은 나의 명령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반듯하게 다물린 입술과 약간 커진 눈은 왜? 라는 무언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물론 그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는 소리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나는 다시 의자에 몸을 묻었다. 스스로도 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젯밤의 결심은 단호했다. 해고, 그것으로 끝이어야 했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 그 여자의 집 주소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마지막 검증 절차라고 되뇌었다. 규칙을 어긴 자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나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그래, 나는 그 여자의 나태함과 비굴함이 만들어낸 비참한 소굴을 보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찜찜한 감정도, 성가신 호기심도 모두 사라지겠지. 내 세계의 완벽한 논리는 다시 한번 증명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돌아왔다. 군더더기 없는 명조체로 주소 하나가 찍혀 있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구. 한때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심장이었지만 지금은 낡은 공단과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더 유명한 지역. 나의 평창동 저택이나 명진타워가 있는 강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마치 지도 위에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본 적 없는 미지의 땅 같았다. 나는 그날 오후에 모든 일정을 취소시켰다. 운전기사에게도 하루 휴가를 주었다. 운전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이유를 묻지는 못했다. 이것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었다. 타인의 시선이 섞여서는 안 되는 나만의 시찰이었다. 독일제 세단에 시동을 걸고 명진타워를 빠져나왔다. 익숙한 테헤란로의 풍경이 펼쳐졌다. 널찍하고 깨끗한 도로,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빌딩들,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쇼윈도, 그리고 잘 차려입고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질서와 부, 그리고 야망이 넘칠 때는 이곳이 바로 나의 세계였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것이 통제해 있었다. 하지만 한강 다리를 건너 서쪽으로 향할수록 풍경은 점차 색을 잃어갔다. 왕복 8차선의 넓은 도로는 어느새 좁아지기 시작했고 반짝이는 유리 빌딩들은 빛바랜 회색빛의 낡은 아파트와 낮은 상가 건물들로 바뀌었다. 명품 매장이 있던 자리에는 원조라는 간판을 내건 국밥집과 허름한 휴대전화, 수리점이 들어서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도 달라졌다. 유행을 좇는 세련된 옷차림 대신 노동의 흔적이 묻어나는 실용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삶의 피로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러운 이질감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차문을 잠그는 버튼을 눌렀다. 나의 완벽한 세계가 이 낯선 현실에 침범당하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었다. 내비게이션은 점점 더 좁은 길로 나를 안내했다. 마침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이면도로로 진입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더 이상 내 거대한 세단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나는 근처에 비교적 넓은 도로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다. 차문을 닫는 텅 하는 묵직한 소리가 그 동네의 소음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값비싼 맞춤 정장, 광택이 나는 구두, 그리고 내가 풍기는 권위적인 아우라. 이 모든 것이 이곳과는 철저히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마저 섞여 있었다. 공기의 질감부터가 달랐다. 강남의 세련된 향수와 커피향 대신 작은 식당에서 새어나오는 기름 냄새와 낡은 건물의 축축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생활의 냄새들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다 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배달 오토바이의 시끄러운 엔진 소리. 살균 처리된 듯 고요한 내 집이나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삶이 소음처럼 퍼져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의 지도를 따라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머리 위로는 검은 덩굴처럼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갈라진 시멘트 담벼락은 페인트가 벗겨져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축축한 구석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었고, 주인 없는 길고양이들이 그림자 속으로 휙 사라졌다. 제때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봉투들이 한쪽에 쌓여 악취를 풍겼다. 나는 구두에 흙탕물이 튈새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혐오감이 밀려왔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바쳐 벗어나고 통제하려 했던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였다. 이순자라는 여자는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행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나의 예상이 맞아가고 있음에 안도감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마침내 스마트폰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허물어져가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외벽은 빗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창문틀은 녹슬어 있었다. 내가 찾아야 할 호수는 반지에 있었다. 습기 찬 계단을 몇 개 내려가자 녹슨 채 페인트가 다 벗겨진 파란색 철문이 나타났다. 문 위에는 호수를 나타내는 숫자판이 간신히 붙어 있었고 그 위에서는 작은 백열등 하나가 힘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혐오감, 우월감,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끈질긴 호기심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내 머릿속은 온갖 편견으로 가득 찼다. 문을 열면 분명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방이 나타날 것이다. 자신의 가난을 세상 탓으로 돌리며 게으르게 살아가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해고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증명해줄 증거들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잘 다듬어진 내 손가락 마디가 차갑고 녹슨 철문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멈췄다.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를 그 노크 직전의 순간 골목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망설임 끝에 나는 결국 손을 뻗어 차갑고 녹슨 철문을 두드렸다. 똑똑 소리는 크지 않았다. 반지하의 축축한 공기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 둔탁하고 무겁게 울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기침소리, 그리고 그릇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죄인을 심판하러 온 검사라도 된 듯한 어처구니 없는 권위감에 휩싸였다. 나는 곧 내 눈앞에 펼쳐질 광경을 통해 나의 판결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이 모든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아주 조금 열렸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순자 씨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혼란, 인식, 그리고 마침내 순수하고 원초적인 공포.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문고리가 그녀의 몸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되는 듯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두 눈은 덫에 걸린 작은 짐승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아마도 내가 직접 찾아와 그녀의 목에 마지막 칼날을 들이대려는 것이라 생각했으리라. 그 처절한 공포를 마주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만족감이 솟아올랐다. 거봐,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내 코를 찌른 것은 내가 예상했던 그런 냄새가 아니었다. 게으름과 불결함이 뒤섞인 역겨운 악취가 아니었다. 대신 반지하 특유의 눅눅한 냄새와 병원에서나 맡을 수 있는 희미하고 깨끗한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방은 지독하게 작았다. 성인 한 명이 눕기에도 비좁아 보이는 공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방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바닥은 윤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고 몇 개 없는 낡은 가구들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이 끔찍한 가난 속에는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그 사실이 나의 첫 번째 예상을 보기 좋게 배반했다. 어두컴컴한 실내에 눈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그것을 보았다. 방 한쪽 구석. 바닥에 깔린 작고 단정한 이부자리 위에 한 아이가 누워 있었다. 5살쯤 되었을까. 아이는 병적으로 말라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입술은 파르스름했다. 작은 코에는 산소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줄은 아이의 머리맡에서 윙 하는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는 작은 산소 발생기에 닿아 있었다. 아이는 얕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다. 어린아이, 아픈 아이, 내 계산에는 전혀 없던 변수였다. 마치 잘 짜인 공식에 잘못된 숫자가 끼어든 것처럼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나의 시선은 아이의 머리맡에 놓인 작은 접이식 밥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밥상 위에는 어젯밤 CCTV 화면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낡은 플라스틱 통들이 놓여 있었다. 뚜껑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물과 그 음식을 가지고 그녀가 하려던 행동은 나의 세계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렸다. 그 음식들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음식들을 세심하게 분류해 놓았다. 기름지거나 딱딱해서 씹기 힘든 음식들은 한쪽 통에 따로 모아두었다. 아마 그녀 자신의 몫일터였다. 다른 통에는 파티에서 가장 비쌌을 스테이크의 부드러운 안심 부위와 연어의 연한 살코기 부분만이 정성스럽게 골라져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가위를 이용해 그 고기와 생선을 아이가 쉽게 삼킬 수 있도록 아주 잘게 다지고 있었다. 그 옆 휴대용 가스버너 위 작은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이 끓고 있었다. 그녀는 아픈 아이에게 영양을 보충해주기 위해 그 잘게 다진 고기와 생선을 죽에 섞어주려던 참이었다. 끔찍한 진실이 섬광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음식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픈 손녀에게 평생 사줄 수 없을
단 한 번의 사치스러운 맛. 한 줌의 영양분을 주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내던지고 남은 음식을 주워온 것이었다.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절박함과 사랑, 그리고 필사적인 마음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 작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다. 충격으로 활짝 열린 내 눈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아이의 머리맡 벽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손을 잡고 노란 해 아래서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아래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할머니 최고. 그림 옆에는 병원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통지서 몇 장이 붙어 있었다. 내 눈은 가장 위에 있는 서류의 한 문구에 박혔다. 선천성 심장질환. 그리고 그 옆에는 수술비로 보이는. 내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이 할머니에게는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거대하고 절망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다. 어렴풋이 기억 속에 있던 수첩이 밥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월세 35만 원, 유나 약값 52만 원, 식비. 숫자들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녀의 월급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남은 음식을 가져온 행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현실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산소 발생기에 윙 하는 소음만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이순자 씨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뿐만이 아니었다. 수치심, 절망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손녀를 향한 맹렬하고 방어적인 사랑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나를 한 번 보고, 밥상 위의 음식을 한 번 보고, 그리고 잠든 아이를 한 번 보더니 마침내 마지막 끈이라도 끊어진 사람처럼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기세였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증발해버렸다. 분노, 정의감, 오만함,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학까지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를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강력한 감정이 채웠다. 수치심, 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수치심이었다. 수백만 원짜리 내 양복은 광대의 옷처럼 느껴졌다. 나의 부는 추잡했고 나의 권력은 잔인하고 무의미했다. 제국을 건설한 나, 박민준이 이 작고 축축한 방 안에서 가장 작고 비참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나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다. 비난을, 질문을 아니면 사과를 하지만 어떤 단어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꽉 막혀버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판단과 나의 세계는 무지와 오만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나는 방금 깨달았다. 침묵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그녀의 처절한 삶의 무게와 나의 거대한 오판이 빚어낸 침묵이었다. 진실은 어떤 말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깨끗하지만 가난한 방 안에 산소 발생기의 소음 속에 정성스럽게 다져진 음식 속에 그리고 손녀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한 할머니의 눈 속에 있었다. 말을 잃은 것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 기추토이 잔호안 산 추옹 포르테오 요카오 추옹 나일라 진지엠 쿠아캄 슈크 Foi by tuan bosudat wafa wohuan tuan the gioi quan kuan han vatchinj 조다이 추옹 나이 쿠앙 26한도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방 안을 채운 것은 산소 발생기의 단조로운 소음과 나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이순자 씨의
절망이 뒤섞인 질식할 듯한 침묵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볼 수 없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더욱 볼 수 없었다. 나는 이 투쟁과 사랑으로 가득 찬 신성한 공간을 더럽힌 불청객이자 침입자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위선일 테고, 돕겠다는 말은 오만일 터였다. 내가 내뱉을 수 있는 모든 단어는 그녀의 존엄에 대한 또 다른 모독이 될 것이었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돌렸다.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작별 인사도, 그 어떤 해명도 없이. 나는 그저 돌아섰다.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었다. 나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다. 내 등 뒤로 이순자 씨의 안도감이 아닌 더 깊은 절망과 혼란에 빠진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에게 나의 침묵은 아마도 사형 선고의 최종 확인처럼 느껴졌으리라. 건물을 비틀거리며 빠져나와 다시 좁은 골목길에 섰다. 불과 1시간 전, 혐오감과 우월감에 젖어 걷던 그 길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머리 위로 얽힌 전선들은 더 이상 흉물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잊힌 이웃들을 연결하는 생명선이었다. 벗겨진 담벼락의 페인트는 방치의 흔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를 치른 흉터처럼 보였다. 역겹게 느껴졌던 생활의 냄새들은 생존의 냄새로 다가왔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느껴졌지만 이제는 우월감이 아닌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유령처럼, 내가 저지른 범죄의 현장에서 도망치는 범인처럼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조차 없는 투명하고 초라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마침내 차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고요한 실내, 고급스러운 우드 트림.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를 가두는 무지 우측의 감옥처럼 느껴져 숨이 막혔다. 나는 목적지 없이 차를 몰았다. 강남으로 곧장 돌아가는 대신 핸들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달렸다. 초점 없는 내 눈을 통해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내 머릿속은 자기 혐오의 폭풍으로 가득 찼다. 내가 내뱉었던 모든 오만한 생각들, 내가 내렸던 모든 냉혹한 결정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의 철학, 나의 규칙, 나의 완벽함, 그 모든 것은 내가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현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에 불과했다. 나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겁쟁이였다. 존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나는 언제나 존엄이 부하 성공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진짜 존엄을 보았다. 축축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정성껏 다듬던 한 여인의 손에서 정작 나 자신은 그 모든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파산 상태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존엄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오직 나 자신의 비루함만을 드러냈을 뿐이다. 어느새 차는 한강변에 멈춰 서 있었다. 거대한 강물은 내 마음의 소용돌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수치심이 물리적인 무게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 무거운 수치심 아래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절박함.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였기 때문이다. 말로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 행동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사죄의 방식이 될 터였다. 나는 내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순자 씨에게 더 큰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겨줄 뿐이다. 도움은 익명으로, 마치 어디선가 나타난 행운처럼 전달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내가 파기할 뻔했던 그녀의 존엄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내 인생에서 손이 이렇게 떨려본 적은 처음이었다. 첫 번째 통화는 인사팀장에게 걸었다. 내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냉정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아닌 낮고 다급한 목소리였다. 팀장, 이순자 씨 해고건 취소하시오. 서류는 찢어버리시오. 인사팀장은 당황했지만 이유를 묻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덧붙였다. 그리고 그분 월급을 인상할 방법을 찾아보시오. 장기 근속, 성실사원 특별수당이든 뭐든 적당한 명목을 붙여서 당장 이번 달부터 적용하고 최대한 조용하게 처리하시오. 두 번째 통화는 김 비서에게 걸었다. 김 비서, 아주 중요한 일이오. 절대적인 비밀 유지가 필요하오. 나는 내가 보았던 병원 청구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병원에 연락해서 우리 직원 이순자 씨의 손녀 유나라는 아이의 수술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보시오. 그리고 내 개인 계좌에서 그 비용 전액을 지불할 방법을 찾으시오. 재단을 세우든 기부금을 내든 방법은 상관없소. 하지만 절대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익명의 자선단체에서 후원한 것처럼 보여야만 하오. 할 수 있겠소.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마도 조각난 정보들을 맞추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잠시 후 그녀의 대답이 들려왔다. 언제나처럼 프로페셔널한 목소리였지만 네. 회장님이라는 대답에는 전과 다른 아주 미세한 이해심 혹은 존경심 같은 것이 묻어나는 듯했다.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편안해지지는 않았다. 구원받은 느낌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작고 연약한 목적의식이 생겨났다. 그것은 기나긴 길의 첫걸음이었다. 나는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명진그룹의 강력한 CEO 박민준이 없었다. 가혹하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가르침을 받은 결함 많고 무지했던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텅 빈 유리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알았다. 내 완벽했던 세계의 균열은 메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활짝 부서져 열렸고 그 틈으로 난생 처음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빌딩들은 더 이상 내가 정복한 영토가 아니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삶의 거대한 집합체로 보일 뿐이었다. 나의 아침 일과도 변했다. 재무제표와 실적 보고서를 가장 먼저 확인하던 습관은 사라졌다. 대신 나는 내가 직접 지시해서 만든 새로운 보고서를 가장 먼저 읽었다. 직원 복지 및 고충 처리 현황 보고서, 익명으로 수집된 직원들의 만족도, 업무 환경에 대한 건의,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정리된 문서였다. 예전의 나였다면 시간 낭비이자 비효율의 극치라고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 보고서의 행간에 숨겨진 숫자 너머의 진실을 읽으려 애썼다. 김 비서는 말없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나의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김 비서는 커피와 함께 사내 소식지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회장님, 이번 소식지에 실린 작은 기사인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나는 무심코 소식지를 집어들었다. 작은 기적, 세상을 드다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였다. 환경미화팀 소속의 한 직원의 손녀가 익명의 자선재단의 후원으로 심장 수술을 무사히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기적 같은 일이라며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고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고 마무리하고 있었다. 기사에는 이순자 씨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단번에 그것이 그녀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다. 기사 한쪽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다. 할머니와 손녀가 병원을 나서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이의 뺨은 2달 전 내가 보았던 파르스름한 빛이 아닌 건강한 혈색이 도는 복숭아 빛이었다. 아이의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아니었다. 그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조용하고 깊은 안도감이었다. 내가 진 빚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갚았다는 느낌. 나는 김비서가 내 표정을 볼세라 서둘러 소식지를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내 회사, 명진그룹. 나는 평생 이 회사를 강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것에만 집착했다. 직원은 목표 달성을 위한 부품이자 숫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회사의 진정한 힘은 재무제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그날 이후 명진희망재단을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유나의 수술비를 지원했던 바로 그 창구였다. 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직원들을 돕는 상시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내가 두려워했던 생산성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 전체에 미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나의 유리성이 완성되는 동안 내 진짜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나의 가족, 나의 딸 서연이와의 관계였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다시 집어들었다. 지난 몇 주간 나는 서연이에게 어색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공부는 잘하는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딸의 답장은 짧고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거리감이 존재했다. 오늘 나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국제전화 버튼을 눌렀다. 손에 땀이 찼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 협상을 할 때도 이렇게 떨어본 적은 없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딸이 전화를 받았다. 내 목소리를 듣고는 놀란 듯한 목소리. 아바. 나는 더듬거리며 대화를 시작했다. 일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요즘 사귀는 친구는 어떤 아이인지 물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먹고 싶다, 세어요나.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말, 아빠가 미안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때 아주 오랜만에 듣는 딸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진 떨리는 목소리. 나도 보고 싶었어요. 아빠, 우리는 내가 딸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 출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빠로서 딸을 만나러 가기로. 전화를 끊었다. 내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프고도 정화되는 듯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사무실의 거대한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따뜻한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이순자 씨를 떠올렸다. 나는 그날 이후 그녀와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불편함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나에게 그녀는 내가 구해준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구원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어떤 경영대학원도 가르쳐주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내게 주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이란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유리성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를 내어 세상의 균열을 들여다보고 복잡하고 지저분하지만 아름다운 타인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 기꺼이 연결되는 것이었다. 모든 얼굴 뒤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나는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명진그룹의 냉혹한 CEO 박민준이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생의 또 다른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박민준이 서 있었다.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다. 하지만 나는 난생 처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